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11번째 시간입니다. 맞나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끝이 나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에 전부 들어있고 나머지는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뒷부분은 설명드리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다른 내용을 할 거 아니고요. 금강경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시작할 때 보통은 맨 첫 회에 금강경의 구조, 즉 목차를 좀 보여드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10회 한 다음에 11회차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조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아인슈타인의 IQ가 몇인 줄 아세요? 180. 뭐요? 80? 93?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을 나타내는. 근데 IQ가 최소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60 정도. 그리고 최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90 정도. 그러니까 160에서 190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아인슈타인이 받았나요? 뭐 받았겠죠. 못 받았겠어요. 근데 160에서 190, 즉 최소한 160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IQ가 한 120 정도가 되면 여기 지금 IQ 한 120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는 부부님 120 넘죠? 120대 없어요? 120? 이럴 때는 유니버브님이 제가 120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IQ가 한 12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IQ가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아니면은 그저 그래 보여요? 그저 그래 보여요. 그저 그래 보이죠? 네. 예. 그러면 IQ가 한 120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싶대요. 자, IQ 120이 노벨 물리학상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왜? 물리학상은 누구라도 어렵지 아마 평소에 질문을 들었어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프레임을 더 씌웠어요. 시작할 때. 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인슈타인의 IQ가 몇이라 그랬냐면 최소 160이라 그랬죠. 이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러고서 물어봤어요. IQ 120이 노벨 물리학상 받는 게 쉽겠나 어렵겠나.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학자들의 평균 IQ가 120이랍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IQ가 120이면 그저 그런 학생인 줄 알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벨 물리학 이 상을 받은 학자들의 평균 IQ가 120. 이제 이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로 유명한 이 물리학자가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이 파인만 교수의 이 재미있는 물리학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 IQ가 124였대요. IQ가 124.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기를 아인슈타인의 IQ가 너무 높으니까 물리학자들은 IQ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계에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상위 0.1% 학생들은 나머지 학생들과 뭐가 다를까? 상위 0.1%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나머지 학생들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머리가 좋겠나요? IQ? 노력? 공부하는 시간? 운이 좋아요. 역시 지금 제가 딱 들어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알아요. 한 명만 알았어. 한 명만 알았어요. 저희 누구더라? 아, 효신버부. 아, 승혜버부만 알았어요. 0.1% 학생들의 차이는 복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복습을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복습 자체가 태도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배우면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익히고 반복하는 거. 이게 0.1% 학생들의 나머지 학생들과의 차이점이랍니다. 그런데 이 복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보면은요, 이게 다시 붙자이기도 해요. 다시 붙자로 읽기도 해요, 이거를. 그래서 복습을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복습이라 그래요? 부습이라 그래요? 부습이라고 읽어야 되죠? 다시 하는 게 복습이 아니에요. 복자는 무슨 복자냐면 회복할 복자예요. 회복할 복자. 그래서 이미 배웠었던 지식이 있으면 생각길이 열렸는데 그 생각길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것을 더 확고하게 익힐 때까지 반복하는 거.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정보를 회복해서 그것을 익혀내는 것. 이걸 복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금강경의 복습도 해드릴 건데 금강경의 구조는 복습 구조예요. 그래서 복습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제가 구조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복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금강경의 구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조 속에서 최상승 근기 법문을 오늘 마칠 건데 그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오늘 하는 부분까지가 최상승 근기를 위한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금강경의 구조는 말도 어려워요. 나선형 반복 구조예요. 나선형 반복 구조. 그러니까 나선형 반복 학습 구조겠죠. 예, 아니면 나선형 복습이라는 단어 쓸 거면 나선형 복습 구조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교육학 연구 자료들에서 쓰이는 용어라 제가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제 교육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보면 사람들은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뭐가 오만하냐면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열심히 보면, 집중해서 보면 자기가 그것을 익혀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해서 시험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이해할 때까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을 못 가. 반을 못 가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뭘 믿냐면 무의식을 믿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 익숙해지면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래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내가 알 때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오만한 공부 태도라면, 예, 이렇게 하면 못해요, 공부를.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이런 분들 공부 잘 못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노력하는 시간에 차라리 두꺼운 책을 10번 보는 거예요. 대충 훑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렇게 하면 뇌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능력보다 무의식 뇌는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할 때는 나선형 반복 구조라고 하는 교육 태도가 아주 유용한데, 이것이 제가 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복을 하긴 해요. 분명히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여기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만나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다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선형 반복이에요. 그냥 반복은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암기하는데 많이 써먹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뇌의 인식이 없어서 뇌가 그걸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씩 틀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키워드를 얘기했다가 다른 예로 들어서 이 키워드를 또 얘기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이 키워드를 또 얘기하고 이렇게 조금씩 틀어지는 게 나선형이에요. 그럼에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선형 반복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재밌는 게 이 금강경이 나선형 반복 구조라. 아니 이게 이 학계에 논란들이 있어요. 학계의 논란. 그게 뭐냐면 금강경 읽어보셨어요? 예. 그 금강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소명태자라고 하는 이 중국분이에요. 중국분. 근데 이분이 금강경의 구조를 32챕터로 나눴어요. 32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은 법회인유분 제1, 선현기청분 제2, 대승정종분 제3 이런 식의 제목을 붙이는데 그것이 아주 익숙한데 그거는 원래 금강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소명태자가 붙여놓은 금강경의 구조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놓은 구조 속에서 1분부터 3분까지가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하는 대승정종분까지가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14분까지가 내용이 쭉 이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반복이에요. 똑같은 주제를 또 물어봐요. 똑같은 주제를 또 물어봐요. 똑같은 주제를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금강경이 결집돼 가지고 만들어질 때 맨 처음에 한 14분 정도까지는 여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머지 뒷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거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족이다. 그러니까 떼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짧은 경전 속에서 이 반야부 600부 반야의 핵심을 금강경에다 집어넣고 싶은데 그걸 핵심을 집어넣으려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이왕이면 짧으면 좋죠. 예, 뭐 짧아야 된다고 한 글자로 할 건 없잖아요. 필요하면 길어도 되는데 앞에 했던 얘기 또 할 거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잘라버리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금강경을 머리로 이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금강경을 실제로 자신의 수행의 텍스트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강경은 앞과 뒤가 반복 구조거든요. 근데 앞 읽을 때와 뒤 읽을 때 읽는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는 바가 틀려요. 이게 너무 재밌다니까요. 매일매일 읽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워.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점검해 보잖아요. 매번 새로워요. 금강경은 끊임없이 달라지는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용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복, 복습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로 뒷부분이 사족이 아닙니다. 뒷부분이 결코 사족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금강경에 대해서 그런 논란을 듣더라도 뭐 뒷부분은 뭐 후대에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사족이니까 뭐 필요가 없네. 이런 얘기를 들으시더라도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고 그 뒷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배워보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금강경의 구조는 나선형 반복 구조. 예, 이거 뭐 불교 용어 아니니까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뭐 나선형 반복 구조 막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무슨 그냥 복습 구조. 예, 딴 거 이제 막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복습 구조. 자, 그러면 이제 이 금강경을 쭉 구성을 할 때 나선형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반복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반복을 하면 이거를 어떤 구조의 단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다. 이런 걸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복 구조면. 반복 구조인데? 그냥 반복되는 건데? 아니, 금강경은요, 그냥 처음도 중간도 끝도 전부 금강심이에요. 그리고 금강심을 얻기 위해 무죄상보시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만 가지고는 단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따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반복하는가?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반복을 하냐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금강심이죠. 그런데 금강심에 대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근기차인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누군가는 금강심에 대해서 딱 듣잖아요. 금강심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구하는 바가 사라지면 안심이다. 구하는 바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편안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누군가는 안심을 딱 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누군가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야?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구하는 바가 사라지는 게 뭐지? 어떤 사람은 구하는 바가 사라지면 안심이다. 안심이다, 구하는 바다 이 말 자체를 그냥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바가 사라지면 안심이고 그 안심이 지극해지면 부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의 용량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요만큼만 들으면 믿고, 누구는 이만큼 들어야 믿고, 누구는 이만큼 들어야 믿고, 누구는 이만큼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근데 논리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를 이해 못해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걸 근기차로 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4가지 근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최상승 근기, 두 번째는 상근기, 세 번째는 중근기, 그리고 네 번째는 하근기예요. 자, 딱 보시자마자 생각하시기에 나는 최상승기 같으셔요? 상근기 같으셔요? 중근기 같으세요? 하근기 같으세요? 너무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근기라고 하는 게 하열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거 아니에요. 하열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좀 이제 고집이 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요.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쪽에 가까울까요?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쪽에 가까울까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IQ가 높잖아요? 그럼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지식에 대한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쪽에 좀 가까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근기라 그래가지고 하열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쉽게 믿느냐,
얼마나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재밌는 게 최상승근기는 믿는데 뭐만 필요하냐면요. 딱 요거 하나 필요해요. 그냥 신. 믿을 신. 이해도 필요 없고 실천해 볼 필요도 없고 증득해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라 그러면 믿어요. 왜? 그런 사람 많았어요. 요즘은 없죠. 그런 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는데 필요한 재료가 딱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상근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해야 믿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가지고 있을 때 믿는 특징이 상근기에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런 설명들은 일반적으로 근기를 나누는 설명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구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근기는 이해돼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믿냐면 삶 속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 증명을 해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야.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신해 행을 특징으로 해요. 하근기는 믿으라 그래도 못 믿고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의심이 남아있고 경험을 해보고 나도 더 경험을 해야 된대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믿냐면 결국은 증득해야 믿어요. 자기가 그걸 얻어야 믿어요. 아니 근데 이게 꼭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아라. 자기가 완전히 경험해서 얻을 때까지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좋은 태도인 줄 알아요. 이제 어디 좋냐면요. 과학 실험하는 데 좋아요. 이런 사람들 연구실로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증득하기 전까지는 그걸 그냥 무조건 가설이라 그래요. 이름도 무조건 이건 가설이에요. 증명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강심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믿어라 그랬더니 청정한 믿음이 났어요. 이런 말이 많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좀 해야겠어요. 그럼 말이 좀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건 이해를 하다가 실제로 실천해가지고 경험까지 해봐야 돼요. 그럼 더 반복해야겠죠? 이 사람은 증득까지 해야 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신해, 행, 증의 구조로 금강경의 구조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신해, 행, 증의 근기를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신이 최상승 근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의 행증의 구조를. 근데 금강경에서는 최상승 근기는 신의 특징이 있고 상근기는 해의 특징이 있고 중근기는 행 그리고 하근기는 증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제가 하근기라고 했다고 하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성향이 틀린 거예요. 성향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 반복하는 횟수를 보면 이런 횟수일 텐데 조금만 반복해도 믿는 사람, 완전히 많이 반복해야 믿는 사람. 그러면 완전히 많이 반복해야 믿는 사람은 단점이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많이 반복해야 되니까. 장점은 뭘까요? 확고합니다. 확고합니다. 믿는데 오래 걸리지만 믿으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른 거. 그리고 어차피 최상승 근기가 거의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으실 텐데 나선형 반복 구조.
금강경은 첫 번째 그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보면 나선형 반복 구조예요. 근데 뭘 반복하느냐? 반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무주상 보시. 이 5글자예요. 금강경 수행의 핵심은 무주상 보시.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씩 예를 다르게 들어서. 그런 구조가 전체적인 금강경의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레벨을 나누면, 단계를 나누자면 근기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근기라고 하는 건 무주상보시를 도대체 몇 번이나 설명해 줘야 되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무주상보시에 대한 설명의 반복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최상승근기는 적게, 상근기는 하근기는 좀 말을 많이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금강경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금강경의 나선형 반복 구조다, 이런 걸 옛 스님들 중에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옛 스님들 중에 어떤 스님이? 옛 스님들이 저런 말을 썼을까요? 일단 그냥 안 썼겠죠. 네, 나선형 반복구조 저런 말을 어디서 써요? 요즘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최상승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신의 행증의 구조를 가지고 나누는 건 역시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TV 보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는 이유는 원빈 스님이 금강경을 어떻게 보나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빈 스님 식으로 구조를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 근기에 따른 구조가, 최상승근기는 신을 근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상승근기가 들어서 금강심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건 법회인유분하고 대승정종분까지예요. 그런데 법회인유분은 법회인유분 속에 보면 그냥 부처님의 일상이 나와 있어요. 탁발 가시고 공양 드시고 발 닦으신 다음에 앉아가지고 법문 준비하시고 삼매에 들어가시고 뭐 이런 그냥 모습. 그래서 그 모습 속에는 지금 설법이 있어요, 없어요? 언어적인 설법이 없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자체가 비언어적인 금강심의 설법이에요. 단 한마디도 없어도 그냥 부처님 옆에서 일상을 같이 살아가면 부처님이 머무르시고 있는 금강심에 물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상승근기 법문 중에 첫 번째는 비언어적인 금강법문이 있어요. 이게 법회인유분 제1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부처님하고 일상을 같이 살아요? 아니면 부처님 일상을 읽어요? 읽어요.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비언어적인 법문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선사들이 법회인유분 제1에서 부처님 법문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법문은 이미 그때 끝난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셔도.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처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니 사실은 법회인유분 제1 속의 비언어적인 금강법문을 느끼거나 알아채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법문이 필요한가? 언어적인 금강법문이 필요한데 그게 선현기청분 제2와 대승정종분 제3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승정종분 제3을 본 거예요. 거기까지가 언어적으로 금강심이 무엇인지, 금강심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전부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근기, 최상승근기는 요 언어적인 금강법문을 듣자마자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금강심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심에 대한 확고한 청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상승근기 말고 상근기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까, 안 풀어봐야 될까요?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무주상보시에 대한 한 문제씩을 딱 풀어봐요. 묘행무주분 제사에서는 무주를 풀어봅니다. 무주, 머무르지 않는 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머무르지 않는 무주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딱 한 문제 연습 문제를 풀어주는 게 묘행무주분 제3입니다. 그 다음에 열이실견분 제5에서는 무상이라고 하는 반야의 원리를 한번 딱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정신희우분 제6에서는 보시와 서원에 대한 점검을 딱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무주, 무상, 보시, 즉 무주상, 보시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한 문제씩 풀었죠. 한 문제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상근기라. 이게 상근기예요. 그래서 정신이유분 제육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왜 학습지 구조로 느껴지냐면 수보리 존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부처님, 이런 법문을 듣고 과연 후백세 사람들이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읽는 분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까지 읽고 청정한 믿음이 나는가? 그래서 안 난다면 덮어라가 아니라 안 난다면 덮어라 이게 아니라 안 나면 보충 수업 이거 하고 와라 라는 걸 정신이유분 제육에서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근기 법문은 여기 정신이유분 제6까지가 상근기 법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중근기 법문하고 하근기 법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상정멸분 제14까지는 반복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중근기 법문. 그리고 그 뒷부분 마지막 응아비진분 제32까지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을 또 하는 건 하근기 법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근데 하근기 그러니까 자꾸 제가 비하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깨달으면 확고해요. 이런 분들은 아주 깨달으면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그냥 금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금강심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줄 것인가? 금강경의 근기는 그저 이 믿음의 근기를 가지고 나누는 것일 뿐이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증득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을 믿을 것인가? 시간이 거의 다 됐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나왔어요. 자, 제가 이제 요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금강경의 내용을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금강경은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전부 금강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강심을 알기 위해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숫자에서는 하나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리심이에요. 그리고 이 보리심으로 들어가는 건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이문, 자비문과 반야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 금강경은 반야문의 초점이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도 금강경은 자비문과 반야문을 함께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에서는 금강경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문제의식은 세 가지 문제의식으로 나뉠 수 있다 이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수행을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강렬하게 가져서 머물러야 되는가? 주의 문제. 두 번째는 어떻게 닦고 수행해야 되는가?
수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리심에 저항하고 있는 의심들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가. 단의 문제. 그래서 3대 문제는 주수 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강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4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그건 믿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뭘 믿어야 돼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금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심은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으로 나뉜다라고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이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광대한 마음. 광대한 중생에게 뭐든지 전부 다 주려고 하는 제일의 마음.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주고도 단 하나도 잘난 척하지 않는 상심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티끌만한 오염도 없는 전도된 마음이 없는 부전도심의 마음.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그걸 반복해서 익혀나가는 게 금강심입니다. 아니, 금강경입니다. 4가지 믿음, 그리고 5가지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지, 독송, 서사, 유통, 위인해설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금강경을 가지고 종교같이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요 나무 호레행교 뭔지 아시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집단 아니에요.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묘법연화경이 최고다를 넘어서서 묘법연화경이 그냥 부처님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처럼 경전 이렇게 모시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금강경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돼서 그 금강경을 지니고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수지하는 것만으로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것, 이 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강경 공부는 얼마나 쉬우냐. 수지하기만 해도 돼요. 경전을 지니고만 있어도 무한한 공덕이 있대요. 이런 사상.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수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독송을 해야 되고, 독송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독송하는 성향 말고 베껴 쓰는 사람들 있죠. 서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널리 전달해서 유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해설을 해줘야 이렇게 수행이 발전해 나가는 건데, 수지에 머물러 가지고 금강경이 최고다 이렇게 모시고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너무 금강경이 이 바다와 같은 공덕을 가지고 있는데 물 한 방울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육자만행이라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은 아까 무주상보시가 핵심인데 그 무주상은 어디에든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에 무주상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회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무주상 법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상에 속지 않고 법회를 해야 금강행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직장 나갔잖아요. 그럼 직장 나가가지고 업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무주상 업무를 봐야지. 그런 식으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주상 보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모든 명칭 앞에 무주상을 붙여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금강행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딱 하나의 문제예요. 금강경의 구조를 나누는 건. 부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이 바로 불심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그런데 도저히 안 믿어줘, 사람들이. 중생들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맨날 귀의한다 그러고 부처님 말씀 다 믿는다 그러고 이 말만 하면 안 믿어요. 뭐라 그러면 자기는 중생이래요. 어떻게 부처님하고 저하고 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깝깝한 거예요. 얼마나 깝깝했으면 20년 뒤에 수보리 존자가 저 질문을 해주자마자 선제다 이러셨네. 선제다. 금강경의 구조를 나누는 건 딱 하나의 명제예요. 얼마나 더 반복해야 믿어줄 것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말 안심스러운 법문. 구하는 바 없는 그 마음이 안심이자 불심이다. 다른 거 더 얻을 필요도 없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내 마음을 안심시키면 부처님의 마음은 드러난다. 얼마나 쉬워요. 왜 자꾸 딴 데 쫓아다니느냐 이거예요. 부족하다 그러고 나는 중생이라 그러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 이런 핑계들을 언제쯤 끝낼 것인가. 그리고 그걸 끝내기 위해서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지부터 하세요. 가져오셔야지. 네, 가져오셔야지. 그래야 언제든지 읽을 거 아니에요. 금강경 보살승 운동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아요. 수지 독송부터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뜻 모르고 독송함에도 불구하고 공덕이 커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본래 구조고 본래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독송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안심되고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그래서 금강심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강경 수행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금강경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마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근기 법문 무주를 실제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무주가 도대체 뭔가? 전라도 무주인가? 한번 배워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나신 분들은 최상승근기니까요. 안심하시고 수행을 계속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